1회, 1회였어요, 그게. 남북한 청년, 청소년 그 1대1 멘토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성당 주보에서 발견했어요. 처음엔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방언 쏟아내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소설 써야겠다. 야, 노트에다가 너네 집 어떻게 생겼어? 그려봐.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는 기관차 체육단이나 압록강 체육단 정도 갈 수 있다. 네, 제가 또 전공이 제 연구 분야가 북한 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이거 좀 이제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거 지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성을 알게 되면서 한강성이랑 손흥민이랑 합쳐서 한강민으로 하자. 그거 생각하지 못했다. 네, 미카엘 신부가 그 세례명에 맞게끔 어떤 그런 언행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너무나 외로운 상황인데 누구 하나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전화하는 게 신부님들이더라고요. 무조건 신부님들은 달려가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사기를 당했다, 뭐 결혼한다 이러면 막 그냥 펑펑 울어 본인이. 얘가 나만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것을 신부님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저희 그 도서출판 돌베개와 북한학 전문서점 이나영 책방이 함께 준비한 청소년 소설 파도의 아이들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책 다 오늘 아까 다 보셨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읽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모두가 이제 입을 모아서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은 없었다. 네.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용기에 모두 찬사를 보낸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누구에게든 이 책을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신 정수윤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수윤이라고 합니다. 첫 소설을 써봤는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희대 수학 국문학 학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력에서 여쭤봤어요. 수학이 전공이십니까? 국문학과가 전공이십니까? 했더니 예, 수학과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문과 이과를 섭렵하신 분입니다.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문학연구과 석사를 하셨고요. 2012년에 번역가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다자이 오사무 전집 번역을 시작으로 해서 나츠메 소세키, 미시마 유키오, 미야자와 겐지 이런 등등의 유수한 작가들을 국내에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첫 소설인 줄 알았는데 동화를 한 편 쓰셨더라고요. 예, 2013년에 모기소녀라는 동화를 출간하신 적이 있고 2020년에 에세이를 출간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독한 날, 정수윤 번역가의 시로 쓰는 산문, 그리고 2024년 첫 장편 소설인 파도의 아이들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파도의 아이들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주인공이 3명이죠. 민설, 한광민, 그다음에 김여름. 이 16살의 세 청소년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북한인 고향을 떠나서 도강을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공간,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이야기가 이 3명의 이야기가 교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각기 다른 동기, 그리고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갈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제 흔히 탈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계 넘기의 과정에서 이 3명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서로를 통해서 강화하게 되는 전형적인 성장 소설입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이 결심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의 말에 보니까 남북 청년 모임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본에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의식을 의외로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고 일본으로 간 것은 그냥 이제 조금 다른 문화권에서 문학을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서 이제 문학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아니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전쟁이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이렇게 저만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대답해
답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일본 그 텔레비전 공영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북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저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그 근접한 거리에 살고 있는 나는 너무 관심도 없고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만나봐야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제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번역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성북동에 한국 순교 복자 수도회라는 곳에서 제 1회 1회였어요. 그게 그 남북한 청년 청소년 그 1대1 멘토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성당 주보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죠.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받고 처음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명을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었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 그 시절이었는데 그 20살의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이제 막 이제 그 한국에 정착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처음엔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어느 술집에서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번데기탕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방언 쏟아내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한테 뭘 원해서 나를 만나나? 경계를 굉장히 했었는데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흐르고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을 주기 시작하면은 자기 이야기들을 막 미친 듯이 막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둘이 같이 막 울면서 그 막 부둥켜 안으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한 그날 집에 와서 아, 소설 써야겠다. 생각을 그날 처음 다짐을 했던 게 10년 전이었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번역 일을 하면서 소설을 간간히 써서 완성을 했었는데 그냥 그 원고 초고 형태로만 남겨져 있었다가 그 저의 그 뭐랄까요? 언젠가는 이거를 발표해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이야기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쓰고 싶었는데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를 써야겠다. 이거를 쓰지 않고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도 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 창고 속에 계속 넣어두고 있었다가 저희 편집자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운명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주실까 하는 마음에 보내봤더니 편집자님께서 좋다. 책 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계곡을 하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을 또 만나면서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더 다양한 그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인물 외에 다른 인물들을 조금 더 그 전에 썼던 원고는 조금 새 인물이 있었긴 했지만 좀 비슷했어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캐릭터를 전혀 다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어떤 계급, 토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요것들을 좀 더 캐릭터를 확실하게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대사 같은 것들, 또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한테도 어쨌든 쌓였던 번역을 하면서도 책을 많이 번역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게 늘더라고요. 그 문장력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단련시켜 가면서 예, 완성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 초반에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매료가 됐어요. 푹 빠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걔네만 만났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나이는 저보다 10살, 20살이 어린데, 그 감수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격이랄까요? 그 부모님을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끈끈한 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만나서
뭐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만났으니까 같이 집에서 한숨 자고 그 다음날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한 번 알기 시작하면은 되게 약간 쿨한 관계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는 관계를 서로 원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그냥 너무 행복하게 걔네들이랑 같이 책도 읽고 막 시도 쓰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평양냉면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 세계에 제가 완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13년은 너무 이제 탈북한 친구들의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나영님이 저기 질문지에다가 타자화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된 느낌 속에서 되게 이미 긴 동일시되셨네요. 시간을 네, 동일시된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얘네들의 입장이었다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저희가 사실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갑자기 갈라진 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거기로 시집을 가셨을 수도 있고 이런 상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얘기를 언젠가는 풀고 써야겠다. 네네네 근데 그런 이게 또 책이었어요. 그거를 첫 소설로 내셨다니 이제 감명이 깊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번역도 사실상의 제2의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역을 대부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또 소설을 쓴다는 거는 다른 창작의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번역은 정답이 나와 있는 거고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서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창작은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암담함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 어려움인데 또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근데 번역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그 지난한 그 인내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작은 내가 이 인물을 여기로 끌고 갈까, 여기로 끌고 갈까, 이렇게 결말을 지을까라고 하는 지도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한번 탁 트이고 나면은 그냥 속사포처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빨리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작업실 쓰던 친구한테 그랬어요. 번역하고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하 창작하고 싶어 이러는데 또 창작하면서 막히면 나 번역하고 싶어. 여기 사람 마음이 이거 할 땐 또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할 땐 이거 하고 싶고. 근데 둘 다 저한테는 서로가 서로의 결과물의 시너지를 주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딱 세 가지 부분에서 호감을 느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 민설, 한광민, 그다음에 김여름 이 세 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일단 가장 궁금했고 왜냐하면 이게 흔히 보이는 탈북 소설, 그러니까 탈북민을 다루는 소설들에서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계속 어떤 피해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TV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뭐 배고프고 뭐 독재 정권하에 이제 뭐 폭압을 견뎌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뒤에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의 어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토대, 성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 그 캐릭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민설, 한광민, 김여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이 교차돼서 나가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설이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책을 2번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배경을 이렇게 싹싹싹 적어놨어요. 이 친구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연구자 그 뭐죠 그 인터뷰이들 이렇게 막 자료 조사하듯이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지 보고 놀랬어요.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설이는 아버지가 교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죠. 근데 아버지의 동생이겠죠 아마 동생인지 뭐 형인지 알 수 없지만 삼촌이 남조선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탈북을 미리 하셨겠죠. 그래서 실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국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토대 성분을 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데 뭐 기본 군중, 복잡 군중, 그다음에 예, 이게 3가지로 이제 하나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민설의 가족은 아마 복잡 계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남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되게 반짝이고 멋있고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남조선 춤추고 애들아 그 돼지굴에서도 막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추고 뭐 몸도 유연하고 엄마도 뭐 잘한다 뭐 네 잘하는 거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옷이 더러워지는 게 난 싫어서 울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친구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굉장한 어떤 집착을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이 3명 중에 가장 개인의 욕망에 좀 충실한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읽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실제 캐릭터의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이야기 써야겠다. 라고 해서 그 친구 대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막 번역을 처음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신림동 근처 사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야, 노트에다가, 너네 집 어떻게 생겼어? 그려봐. 그 그림 그려가지고 그 돼지굴 뭐 김치움 이런 거 다 그리고 아무튼 거의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제가 처음 저한테 영감을 줬고 이 책을 쓰게 만든 친구. 그리고 그 친구로 말하자면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은 실제로 귀를 너무 뚫고 싶어가지고 고슴도치를 잡아다가 고슴도치 털을 뽑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귀를 뚫었다가 빼면은 그게 이제 막히잖아요. 거기 나뭇가지를 꽂아놔. 놓고 그다음에 장마당에서 귀걸이 같은 거를 꼽는데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면은 혼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게 가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 반바지 뭐 이런 거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입어야 되고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이런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예,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답답함. 근데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배고파서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나 이런 거 이제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살아야 돼? 근데 강만 건너면은 저 밝은 곳에서 그런 걸 내 마음껏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민설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은 의상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 그게 뭐냐면서 그 치마가 그 뭐예요?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연예인 되고 싶어 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했던 노래, 그다음에 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가 이제 연습만 열심히 하면 아이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돌 되고 싶어 했던. 네,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네. 그럼 이제 2번째 캐릭터인데요. 한광민이라는 남자입니다. 네. 아버지가 당성이 강한 고위 간부예요. 그래서 국경 열차를 관리 감독한다고 써 있길래 철도성 간부구나 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고 맞아요. 철도성 간부라면 사는 곳은 일단 평양이 아니라면 그 국경지대를 관리하니까 한 신의주 정도 살지 않을까? 라고 혼자서 약간 좀 판단을 했고 그 어머니는 탈북 브로커로 추정이 되죠. 네. 그래서 일종 외화를 많이 버셨던 그걸로 아무리 당 간부지만 또 벌어들이는 소득은 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었던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었고 또 앞에 서술을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너는 기관차 체육단이나 압록강 체육단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또 전공이 이제 또 제 연구 분야가 북한 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이거 좀 이제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체육단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북한은 이제 축구가 워낙 인기이기 때문에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나눠서 우리처럼 1군, 2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압록강 체육단하고 기관차 체육단은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팀이고 보통 한 12개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기관차 체육단이 작년에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관차 체육단은 철도성 소속의 축구 체육단이고 축구팀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철도성이야. 그래서 뭐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나?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을 들으면서 저 너무 오타쿠 좀 같긴 한데 이름이 그 한광성이라고 북한의 유명한 맞아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잘하신다. 계속 유럽 리그에서 뛰었고 아마 거기서도 국제 축구학교 이런 거 나왔겠죠. 그러니까 유럽 리그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북한 대표팀에선 뛰고 있고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 더 이상 그런 유럽에서 거죠. 뛸 수가 없어서 아마 북으로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100% 이름은 여기서 따왔을 맞아요. 것이다. 아, 역시 제 생각이 원래 많았네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5년 전에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성을 알게 되면서 아, 한강성이랑 손흥민이랑 합쳐서 한강민으로 하자.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흥민도 원래 소니로 나오잖아요. 네. 그 5년 전에는 손흥민이 그렇게 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루니였어요. 루니, 네, 그때 잉글랜드. 이제 잉글랜드에서 뛰던 그때 이제 루니를 꿈꾸던 네. 네. 아, 인민 루니, 맞네요. 네, 이민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제 루니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니로 바꿔야겠다. 좋다. 근데 손흥민이다. 그러면 한강민으로 하자. 역시. 그런 네. 혹시 다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놀랬어요. 뭐, 어떻게 좀 약간 저의 오타쿠적 모먼트가 여기에서 드러나가지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김여름입니다. 이 친구도 또 제가 또 열심히 했는데 내륙 지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크게 이제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내륙에 살면 당연히 바다를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평범한 마을에 사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저는 제일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또 공부도 잘해. 네. 근데 이 친구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벽장 속에서 우주를 상상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언니인 겨울이 언니가 교과서를 주면서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겨울이 언니가 넌 공부만 해.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모든 뭐 노동 이런 것도 대신 해주고 그래서 근데 아무리 자기가 거기 그 한 줄이 나왔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패도 상급 학교로 넌 진학을 못해. 라는 문구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성분을 집안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학은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친구도 뭔가 이제 그 사회에서 벽에 부딪혔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캐릭터가 너무 저는 특이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친구가 가장 자극을 받는 점은 세상하고 지식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탈북민을 다루는 어떤 이야기들에서 가장 보기 힘든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여름이는 완전히 상상인데 저예요. 저. 제가 거기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탈북한 친구들 이야기. 내가 공부를 잘해도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농사꾼 아니면 농사꾼의 아내. 그거밖에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은 애들이 해줬고,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거기서 살았으면은 나도 진짜 나왔을 거야. 뒤에 등짝에 총알이 나갔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완전히 상상의 인물인데,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동생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쌍둥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쌍둥이로 설정을 했는데, 이름도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로 계절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했는데, 겨울이 언니는 어쨌든 그 사회에서 내가 힘들지만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어쨌든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하는 친구. 물론 그런 친구가 이제 북한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 친구가 언니이고 여름이는 만약에 나라면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여동생이랑 헤어져서 떠나야 된다면 그 떠나는 날 마지막 날 밤이 어땠을까? 그걸 이제 상상해서 썼는데 그 상상을 해서 쓰는 동안에도 되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넘어오는 순간에 그 되게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조차 하지 않고 혹은 그냥 어떤 얘기를 할 겨를도 없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 헤어지는 마지막 날을 꼭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 사이에 그 끈끈한 어떤 정 같은 것들이 내 의지로 끊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날 밤의 어떤 그 순간 그게 달밤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상상해서 청소년들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뭐 대학교를 진학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는 딱 있잖아요. 그 루트가. 근데 그쪽에서는 뭐 초등학교는 웬만하면 이제 다 소학교, 뭐 중학교까지는 웬만하면 가지만은 그 뒤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장사를 이제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한 15, 14, 15 이럴 때부터 그냥 뭐 학교 가서 내가 공부한다고 해도 그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 농사꾼이면 나는 결국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군인이면은 군인, 그리고 잘 사는 고위직 간부 아들이면은 고위직 간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회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약간 그 봉건 시대 때처럼 내 부모님, 내 가족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만약에 그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내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친구들도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돈 버는 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마을에서 저 마을 건넌 마을까지 어떤 물건을 물물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게 저 마을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마을에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 마을에 술이 유명하다.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막 술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저 마을에 팔러 가자.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막 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 저쪽 마을에 어떤 집을 하나 빌리자. 그래서 차를 됐든 수레가 됐든 뭐를 이제 빌려가지고 끌고 뭐 몇 박 며칠을 같이 친구들끼리 산 넘고 물 건너 해가지고 그 물건을 팔러 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며칠 동안 같이 머물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살아가는 루트를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학생 정도 애들 때부터 물물 교환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서움이나 두려움 내가 부모를 떠나서 뭐 벗어나서 위험하다 이런 거보다는 엄마 나 이제 뭐 연말에 뭐 팔고 올게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엄마 아빠는 뭐 저기 나름대로 저기 하고 있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중국 국경에서도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하지 않으면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단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와 세다 이런 느낌 진짜 느꼈어요. 세요. 그 말투도 사투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남한 애들이 그 멘토하는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많이 울었어요. 그 한국 애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 내가 이렇게 희생을, 봉사를 해주는데 이 친구들이 몰라주네. 그런데 여기 책에 나오지만 이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말투에서도 또 나오는 오해.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괜찮습니다인데 그렇게 하면 뭐야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좀 차갑게 대하네. 무섭다. 이렇게 좀 금방 이제 좀 멀어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겪어보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사회에서 내가 부모를 떠나서 하긴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라든지 내 친구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에 가서 장을 열었을 때 그 장에 집을 제공해주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어떤 마을과 마을 또뭐 가족과 가족 그 내 친척과 친척 사이에 거리가 되게 가깝고 서로를 되게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유대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뚝 떨어진 기분. 아파트에 사람 많은데 여기 나 혼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까? 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외로움. 그게 굉장히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더 어떻게 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되어버렸다. 38선이 생긴 이후에. 그래서 그걸 조금씩 이제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그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의 그 삶이. 그리고 뭐 또 나라에서 뭐 그 노역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나가가지고 뭘 또 시멘트를 바르고 절로를 치우고 막 이런 몸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이제 몸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좀 되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게 진짜, 그래서, 아,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두려움이구나. 그냥 나 혼자 떨어져 있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회와 이 사회에. 근데 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누가 내 라인 침범하는 거 싫고, 내 공간이 딱 필요한데, 너무 자꾸 외로운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서로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될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그 사회주의권이 확실히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상상하는 지점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들에서도 보면 어쨌든 뭐 구소련 출신의 사람들의 인터뷰를 본다고 하면 뭐 소비에트 사람들은 소비에트 사람들을 알아본다. 뭐 지금의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 러시아는 그저 돈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회가 훈련 없이 너무 닥쳐버렸고, 근데 우리가 원한 자유가 이거였나? 돈에 의한 자유였나? 우리는 예전에는 못 살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나에겐 소비에트였는데 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회주의권의 그 문화라는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그런 집단주의 문화를 계속 어쨌든 배워왔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옆집에 문 열려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의 태도들이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넘어온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나? 오히려 다른 면에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은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한국의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또 그런 지점이 다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관해서 바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인신매매, 그러니까 서리는 인신매매를 사실상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이는 유흥업소에서 사실 노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성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라고 또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탈북 이후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사실은 청소년 서술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지 자극적인 어떤 서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소설을 굳이 이 소재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쓰면서 그걸 안 쓰고 싶었어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싶다.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 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지만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저도 안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눈을 다 같이 돌리지 말고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세 번째로 호감이 들었던 부분, 그냥 작가님이 쓰시는 그 글이 되게 호감이었어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도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되게 글이 정갈하고 뭔가 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어서
번역서를 몇 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 일본 번역서들을 보면 그 말투에서 우리말인데 우리말 같지 않은 느낌의 문장들 있잖아요. 그 일본식의 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근데 되어지는. 예. 저도 뭐 쓰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긴 맞아요. 하지만, 근데 작가님의 번역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인터뷰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널 S에서 그 말의 느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번역하고 나서도 1인극처럼 다 읽어보신다고 거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도 약간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북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문화어라고 하는. 그래서 네. 여러 사투리들도 사실 있고, 북한에서만 쓰는 순 우리말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개고기 같은 XX라고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거나, 또 특히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냥 북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뭐뭐 함내다 라고 쓰는 그 어미. 근데 진짜 사실 북한 사람들은 뭐뭐 내다라고 쓰지 않거든요. 오히려 문화어 평양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 우리의 80년대, 90년대 서울말 같은 말을, 7, 80년대 서울말 같은 말을 써서 그런 내다 이런 식의, 오히려 그쪽은 저쪽 국경 지방의 사투리나 조선족에서 쓰는 언어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편하게 고민 없이 쓴 북한 말이 아니라 되게 고민 많이 하셨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또 다 북한 말로 쓰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좀 잘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어떤 원칙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내다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많이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연스럽게 그 표현 같은 것들을 제가 많이 습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자니까 여자 아이들이 또 많았는데 또 남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남자 주인공 말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여기는 지금 존댓말, 어머니한테 존댓말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고위 간부의 아들이고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친구니까 반말로 해도 되겠지. 그래서 막, 엄마 뭐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반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전화를 했어요. 그 북한에서 온 친구한테. 야, 좀 만나자. 너 어디냐? 방학동인데요. 네, 그래서 간다. 그래가지고 방학동에 딱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해봐. 어머니죠. 어머니 밥 먹었습니까? 엄마한테 반말하니? 엄마라는 말 안 씁니다. 남자들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빠는 아빠라고 해도 엄마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존댓말 하지 반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밥 드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니까를 쓰지, 질문을 할 때도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한다. 아버지한테는 해도. 신기하네요. 우리는 보통 엄마한테는 그래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반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뭐랄까요, 어머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 지역에서 뭔가 가정을 돌보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제대로 꾸밀 수 없을 때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공장이나 또 협동조합 같은 데 나아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정에 뭐 김치를 담가던가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모든 방면으로 뛰어다니는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존댓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또 남자친구들이 또 얘기하는 건 또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들어서 많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번역할 때에도 읽어본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그 말 언어를 글 언어로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쫙 펼쳐지는 그런 책을
지향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번역할 때도 제가 이제 일본어를 읽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한국 독자가 한글로 읽었을 때도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10년이나 하다 보니까 그 소설을 쓰면서도 요즘 에세이도 쓰고 그러긴 하는데 제일 뭐랄까 버릇이랄까요? 그 뭐냐 스킬이라고 하긴 좀 기술? 노하우가 뭐냐면은 어떤 이 소설마다 첫 장에 들어가잖아요.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에세이 첫 문장. 그 문장을 이제 쓸 때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자연스럽게 툭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툭 입으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을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 글로 적힌 글이 아니라 말로 적힌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거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장면 어떻게 들어갈까, 뭐라고 시작할까, 그렇게 했을 때 첫 문장은 반드시 그냥 말로써 나 지금 뛰어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게 제 뭐랄까요? 버릇 같은 거라서 어쩌면 그 인상이 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또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있는데 아마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157페이지. 폰트가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서리가 몽골에서 이제 그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네. 장면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냥 읽다 보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 너무 우리 모두가 알 것 같잖아요. 정말 죽기보다 싫다 이거는. 너 너무 싫다. 이게 너무 싫다인데 죽을 순 없으니까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 폰트가 이게 점차적으로 막 이렇게 커지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작가님의 생각이셨을까? 네, 아니면 네. 편집자님의 아이디어였을까? 아니, 작가님의 생각이셨다면 편집자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편집자님께서는 제가 여기 쓴 느낌표보다 한 3개, 4개, 5개 더 썼는데 덜어냅시다. 아, 너무 이미 폰트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표 몇 개는 떼시죠. 막 이런 거였고 이거는 제가 어떤 이유에서 썼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저한테 그 인상을 줬던 그 친구랑 같이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같이 밤에 호텔 방 안에서 둘이서 그 자기가 옛날 시장 돌아다녀서 중국 시장 돌아다녔을 때 먹었던 언니 저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막 두부랑 뭐 이런 거 막 사가지고 거기는 또 다 비닐봉지에 주더라고요. 네.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놓고 술 먹으면서 처음 이제 그 인신매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막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화산 폭발하는 장면 나오지만 그 폭발하는 것 같은 어떤 분노와 함께 놀람과 함께 그런 걸 확 느꼈거든요. 그 감정이 머릿속에 이미지에 확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쓰면서도 자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거를 그냥 보통 이 글씨체 10.5, 10 이걸로 쓸 수 없다. 15, 16, 17, 18 올려가지고 내 감정을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폰트를 좀 키워봤어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 중에 미카엘 신부에 관한 네.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천사 미카엘. 네 맞아요. 네, 미카엘 신부가 그 세례명에 맞게끔 어떤 그런 언행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뭐 여름이죠. 네네네, 미카엘 여름. 신부를 만난 게 그래서 여름이도 의심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분명히 딴 걸 원하겠지 나한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작가님이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일까?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어떤 이런 거를 미카엘 신부에게 투영을 했을 건데 여름이가 일단 본인이라고 앞에서 네, 여름이 밝히셔가지고 본인이고 미카엘 신부는 제가 아닙니다. 미카엘 신부님도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 미카엘 건가요? 신부는 제가 이거 활동을 하면서 성북동에 있는 수도원에서 14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 6, 7명의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번만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했었던 신부님, 수사님,
다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고 그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그 넘어온 그 친구들이 외롭지 않게 여기서 누구도 기댈 곳이 없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외롭기도 많이 외롭고 그 친구들이 처음 와서 여기 느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옆집에 아줌마가 지나가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렇게 수상하게 쳐다보면서 문을 닫는다던가. 그럼 저한테 이래요. 아니 옆집에 인사를 누가 했는데. 사는지도 모르고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운 상황인데 누구 하나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전화하는 게 신부님들이더라고요. 신부님들. 우리 멘토들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신부님들은 달려가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 사고를 당했다, 뭐 사기를 당했다, 부동산 사기 당했다, 무조건 같이 가서 그 친구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네들을 케어하는 모습 보면은 뭐 항상 뭐 결혼한다 이러면 막 그냥 펑펑 울어 본인이 얘가 나만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것을 신부님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저는 지켜보는 사람이지만 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그런 어른을 꼭 넣고 싶었다. 이 소설 말미가 저는 너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그 바다를 만나기 직전인가? 이 길 끝에 바다 따위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매번 그랬다. 근데 우리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다가가는 만큼 더 멀어진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에는 바다를 이 친구들이 만난단 말이죠. 아마 그 루트를 상상했을 때는 뭐 쿤밍에서 라오스 혹은 캄보디아로 넘어오는 저는 또 탈북 루트는 또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있어서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쿤밍으로 가서 대부분 라오스 아니면 캄보디아 해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코스를 남방 코스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는 많이 막혀서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뭐 많이 오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 루트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 어느 쪽에 수용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만났고 이 친구들이 바다를 봤을 때 바다가 공평하게 우리한테 모두 인사를 해줬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다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맨날 뭐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어딜 가면 또 잡혀가고 탈북을 했는데 또다시 붙잡혀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진짜 갔는데 있네? 실존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 친구들이 진짜 아 이렇게 이게 삶이구나. 혹은 또 이걸 찾아가는 이거 자체가 자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구나.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헤매잖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요새 자유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유 자체가 저는 요즘 너무 오염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자유인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게 진짜 자유인가? 근데 이 책에서 진짜 저는 아 이런 게 자유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진짜 기존의 탈북 서사들하고 좀 차별이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결말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스포해도 됩니까? 남한행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이런 결말까지 끌고 오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썼을 때부터 결말은 바다야. 그것도 남한 바다가 아니고 제3국 어딘가의 바다여야 된다. 그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다를 안 가본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근처에 살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바다, 뭐 강가에 사는 애들은 강을 보지만 바다에 대한 그 동경,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 타고 인천공항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잡지가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제주도 바다가 딱 있었다. 남한에 가면은 제주도 제일 먼저 가봐야지. 그렇게 얘기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 바다에 대한 동경을 다들 갖고 있겠구나. 그런데, 바다는 벽이 없고, 벽이 의미를 상실하는 곳이고, 거기는 모든 것이 오면서 가면서,
받아주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늘 그곳에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어떤 어머니의 큰 마음과 또 같은 그런 장소.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번 나오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도 물길은 있고 그 물길이 바다의 길과 강의 길로 다 이어져서 속속들이 하나가 된다. 그런 그 상징적인 이미지 자체가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제 3곡으로 했던 이유는, 굳이 그 친구들이 처음 고향에서 이제 도강하러 갈 때, 난 남한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친구는 그 국경에서 술 먹다 깨보니까 잘 건너와 있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지 없이 그냥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부모님 때문에 이끌려서 뭐 부모님이 잠깐 중국 여행 갔다 오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한국 가는 거다라고 나중에 얘기해서 자기는 친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왔는데 어떡하냐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남한행을 처음부터 마음 먹고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기 갈 거야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 가는 길에 있었던 과정들이 나의 그 인생의 길인 것처럼 그 책 속에서도 마지막을 나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두를 안아주는 세상의 지구 위의 어떤 출렁이는 바다, 이걸로 끝을 맺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한행을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와서의 맞닥뜨린 현실을 사실 힘들죠. 모두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를 남한으로 하고 왔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그 맞닥뜨려야 하는 이 이주민의 현실. 그래서 그 다른 소설을 제가 어제 조금 읽다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또 이제 탈북민을 소재로 하는 그 소설이었는데, 뭐 이제 무슨 말만 하면 분단의 상징, 뭐 먼저 온 통일 이러면서 그 상징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힘들게 그러니까 뭐 포기하지 마라 약간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차별이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주옥 같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친구들이 나만에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를 간다고 해서 그게 또 그들에게 뭐 꽃길이 펼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그러니까 모두 다 편하게 어쨌든 탈북을 하면 무조건 남한으로 와야 된다라고 있는 도식 같은 생각들을 좀 깨부수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 결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요. 작가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한 부분을 낭독을 해주시는 걸로 이 북토크를 끝내겠다라고 제가 이제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지를 딱 받고 제일 먼저 생각난 부분이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 정도. 고양이 아저씨가 청진 바닷가 출신 아저씨한테 이제 여름이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이 부분이 저는 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용케 이런 차림으로 얼어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죽고 싶어도 잘 죽어지지 않던데요. 죽긴 왜 죽어? 안 죽고 살아서 뭐 할까요? 안 죽고 살아서 바다를 보러 가야지. 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 너무 멀어서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 믿을 수도 없는 바다. 보고 싶네.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여긴 너무 척박해. 온기가 없어. 아저씨 고향은 청진 바닷가라고 했다. 거긴 여기보다 따뜻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단다. 물고기 같은 거 여기선 잘 볼 수 없는데. 겨울 언니와 나는 아저씨가 해주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이야기 중에서도 바다 이야기가 제일 좋았다. 또 얘기해주세요. 아저씨의 고향 마을 그 바다. 나는 고양이 아저씨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그러듯 구석에 무릎을 안고 웅크려 앉았다. 아저씨도 내 옆에 다가앉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맵잔 강바람이 귀신이 부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휘휘 지나갔다. 반짝여. 끝도 없이 반짝이지. 철썩철썩. 파도가 내게로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데 수면 위에 부서지는 햇살만큼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변함없이 제자리에서 반짝여. 그런 반짝이는 비늘들로 꽉 채워진 곳을 상상해보라. 바다는 그런 곳이다. 그 안에는 온갖 생물들이 살고 있지. 발목을 간지르는 얕은 곳부터 사람 키 100배나 1000배쯤 되는 깊은 곳까지 바다 남새가 출렁이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물살을 따라 세상 여기저기를 여행해. 조그만 배를 타고 노저어가면 알 수 있어. 이 세상이 모두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지. 세상 모든 물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검푸르게 출렁이는 바다는 너와 나와 세상 모든 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한이 없는 너그러움에 반해서 너는 저도 모르게 바다에 몸을 던지게 돼. 힘을 뺀 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이 저절로 두둥실 떠오르지. 그렇게 일렁이는 수면 위에서 둥둥 떠서 바라보면 이번엔 끝도 없이 드넓은 하늘이야. 그렇게 우리는 바다에서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된단다. 너에게 그 바다를 보여주고 싶구나. 나는 이미 보고 있는걸요.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다. 고양이 아저씨의 바다, 겨울과 여름의 바다, 우리 모두의 바다. 하지만 진짜 내 살결로 바다를 만져보고 싶다. 파도라고 부르는 것에 발을 담그고 내게로 왔다가 다시 멀어져 간다는 물결을 쥐어보고 싶다. 그 신비한 간지림과 마주하고 싶다. 우리는 어느덧 바다를 떠나보내고 꽁꽁 언 국경의 강 앞에 섰다. 그래, 이번에 국경을 넘으면 바다로 가자. 세상 끝 어딘가에 넘실대고 있을 바다를 보러 가자. 그 바다에 발을 담그고 이 세상 온갖 것들과 마주하자. 그 바다는 이 강과 이어져 있으리라. 세상 모든 물은 이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고생해주신 우리 정수윤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